안녕하세요, 국마을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메가시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화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가시티란 단어를 이 이슈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메가시티라는 용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개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역도시, 즉 메가시티의 특징인 광역생활권 개념은 무려 1980년대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반영되었으니 개념 자체는 40년 전부터 사실 있었던 셈이죠.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광역도시가 급부상한 원인은 다음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완전히 사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실패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가 부상한 것이죠. 두 번째, 저출생과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모든 지역을 다 살릴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지역을 더욱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셋째,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과거부터 매우 중앙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험이 커지면서 지금은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광역도시를 밀기 시작한 거죠. 즉, 과거에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메가시티가 부상하게 된 이유가 수도권 집중화와 사실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현대 국가 체계를 갖춘 이후로 거의 70년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생각 그 모든 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 국마을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유구한 중앙집권 체제의 역사가 있는 나라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과 언어에도 이미 서울 집중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 속담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은 원래 수도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은 지금의 고유명사 서울을 뜻한다기보다 아마 수도를 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수도, 즉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제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원이 남송과 일본을 침략할 때 한반도의 말을 기착시키려고 하였고, 제주가 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낙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주도에는 승마장이 많죠. 이 외에도 서울로 상경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서울보다 위도가 위인 의정부나 포천이나 함흥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 이상이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체제는 통일신라 시대에 기틀이 다져집니다. 당시 서울인 금성, 즉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을 구주 5서경으로 나누어 지방관을 파견하였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앙에서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주는 9개 행정구역을 뜻하고 5서경은 말 그대로 5개의 작은 서울이란 뜻으로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지금의 충주, 원주, 남원, 청주, 김해가 5서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유교를 바탕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공고해지는데요, 고려는 지방호족의 세력이 초기부터 강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광종이 왕권의 강화를 위해 유교체제에 입각한 대대적인 과거제를 통해 관료를 등용합니다. 과거시험은 중앙관료가 되는 길이죠. 성종대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가 더욱 공고해집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집중화가 직접적으로 강해진 계기는 바로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양은 한성부라고도 불리는데요, 궁궐, 관청, 시전 등 정치경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한양에 집중화는 상당했습니다. 우선 관료들이 살아야 하고요, 그 가족도 살아야 하죠. 궁을 경비하는 군병도 살아야 하고, 시장의 상인들까지 살아야 하니 한양은 초기부터 박 터졌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과거를 보든 장사를 하든 어쨌든 한양으로 가야만 했죠.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지방이 유린되는 바람에 관료가 아닌 민초들도 한양으로 몰렸습니다. 한양 집중화를 유추할 수 있는 예로는 한양의 부동산 값을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는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으니 당연히 고층 건물이 아닌 단층 건물이었고, 면적에 비해 거주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주 수요는 넘쳐나는데 주택 공급은 적었으니 가격이 비쌌죠. 중종실록에서도 이 말이 실릴 정도였는데요, 조선 중종실록 권 16, 중종 7년 윤 5월 임진에서 우의정 성의안은 나라의 도읍이 설치된 지 100여 년이 되어 거주하는 사람이 조밀하므로 성안은 한 채 땅이 금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땅값이 금값이라는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걸 보면 정말 역사는 반복되나 싶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이 연구하여 출판한 책을 통해서도 약 180여 년간의 조선시대 부동산값 추이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714년 숙종 40년에 송씨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장손 이덕하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와가 21칸, 공대 51칸을 증여합니다. 와가는 기와집을 뜻하고요. 공대는 빈 땅을 뜻합니다. 조선시대 한 칸이 오늘날 1.8평, 약 2평에 해당하는데요. 계산해보면 130평 정도의 대형 주택을 증여한 것이죠. 이 집은 겸평방, 전이감동계, 회화동에 있는 집으로 오늘날 종로 공평동입니다. 지금도 공평동 센트럴폴리스는 임대료가 가장 비싼 빌딩 중 하나입니다. 공평동은 사대문 한복판이었기에 조선시대에도 최고 번화가였습니다. 이덕화의 할아버지는 효령대군 후손인 이영찬인데요. 효령대군 죽은 지 200년이 넘었는데도 금수저는 금수저입니다. 10년 후에 이덕화는 1724년 경종 4년에 숙부 이유광에게 72칸 집을 정은자, 즉 은화 300냥에 매도합니다. 이 집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건 1893년인데요. 180년 정도 동안 19번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1724년 300냥에 매도된 집이 1893년에는 얼마에 팔렸을까요? 동전 28,000냥에 팔렸습니다. 이 은화와 동전이 동일한 사실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직접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요. 정은자 300냥을 주식, 즉 쌀 가격에 대입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동전 28,000냥은 약 19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80년 동안 집값이 한 47배, 약 50배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는 어림잡아 계산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 영향들이 집값에 반영될 수 있어요. 특히 조선 후기 때는 초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 반영된 건 있을 겁니다. 또한 아마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40년 만에 한 100배는 뛴 것 같은데 한 50배 뛴 거면 200년 동안에 별로 안 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조선은 산업사회가 아닙니다. 농업사회여서 1인당 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사회였고요. 이런 조선에서도 한양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양의 집중화가 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9세기 가옥문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요. 1880년대 서울의 집값은 충청도의 17배에 달한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제식민지를 거쳐 광복 직후에도 서울 인구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해외 동포들이 일단 대거 귀국하였고 식민지 수탈로 지방이 다 이제 피폐해지면서 서울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었죠. 한국전쟁을 거친 이후에도 북한 피난민이 이제 내려오고요. 농촌 인구의 유입으로 서울 인구는 이미 1955년에 143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이후 5년 만인 1960년에는 무려 100만 명이 증가해서요. 서울 인구는 244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거 엄청난 수치죠.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울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외국 원조에 의한 사회 인프라의 복구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좋아지니 서울 인구는 더욱 유입되었죠. 여기까지 국마을 사람들과 함께 메가시티, 즉 광역도시 급부상의 이유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60년대에서 70년대의 국토정책에 대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